예, 제 4부입니다. 4부는 모두 7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9월과 10월 2달 동안 패스트는 도시를 자신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고 있었다. 제자리 걸음밖에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끝없이 이어진 수주일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 하늘에서는 안개와 무더위와 비가 차례로 이어졌다. 남쪽에서 날아온 찌르레기와 개똥 집바퀴 무리가 도시를 우회해 하늘 높이 조용히 날아갔다. 바늘로 신부가 휘파람 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빙빙 도는 이상한 나무 토막이라고 했던 재앙이 새들을 멀리 쫓아버린 것만 같았다. 10월 초에는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져 거리를 쓸고 지나갔다. 그동안에는 터무니없는 제자리 걸음 외에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점 리에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사실 보건대 사람들은 더 이상 피로를 견뎌낼 수 없었다. 자신이 친구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 이상하게 점점 더 무관심해지는 것을 보고 의사 리웨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예를 들면 그들은 지금까지 패스트에 관한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매우 깊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랑베르는 얼마 전부터 자기가 묵고 있던 호텔에 설치된 예방격리소를 임시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몇 명을 담당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느닷없이 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후송하기 위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은 세세한 것까지 훤히 알고 있었다. 예방 차원에서 격리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혈청의 효과에 대한 통계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패스트 희생자가 몇 명 발생했는지, 실제로 패스트가 더 심해지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는 곧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로 말하면 밤낮으로 일에 몰두할 뿐 신문을 읽지도 라디오를 듣지도 않았다. 누가 어떤 결과를 알려주면 관심 있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멍한 상태에서 무관심한 태도로 들었다. 그런 무관심은 고된 노동에 지칠 대로 지쳐서 일상적인 의무나 겨우 수행할 뿐 결정적인 작전도 휴전의 날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대규모 전쟁의 전투원에게서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패스트와 관련된 통계 업무는 그랑이 계속 맡고 있었지만 그 통계가 의미하는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랑도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타루나 랑베르, 리웨가 피로를 잘 견딘 것과 달리 그는 건강이 좋았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시청 보조 직원이라는 직책과 리웨의 사무소 일, 그리고 자신의 야간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탓에 지속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두세 가지 고정관념, 예를 들어 패스트가 끝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휴가를 얻어서 모자를 벗으시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감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즐거운 어조로 리웨에게 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신문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했다. 어느 날 리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 대해 무척 평범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때 그가 이야기를 한 상대가 바로 그랑이었다. 그때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전부에서 아내는 늘 괜찮다고만 하는데 그것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몰라서 그는 요양소의 담당 의사에게 전보를 쳐보기로 결심했다. 답신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는 그 소식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 그랑에게 그 소식을 털어놓게 된 것은 피곤 때문이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시청 직원이 자한 이야기를 한 뒤 그녀에 대해 묻는 바람에 리웨가 대답을 한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병은 이제 아주 잘 낫잖아요. 그랑이 말했다. 리웨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다만 헤어진 기간에 좀 길어지기 시작했고 자기가 곁에 있으면 아내가 병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아내는 정말 외로울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고 그랑의 질문에만 마지못해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상황이었다. 타루는 잘 견뎌내고 있었으나 그의 수첩을 들여다보면
호기심의 깊이는 여전해도 다양성은 사라지고 없었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그는 코타르에게만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호텔이 예방격리소로 바뀐 뒤부터 그는 결국 리웨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저녁 때 그랑이나 의사가 그날의 결과를 전해도 거의 듣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던 오랑의 사소한 일상생활로 금세 화제를 바꾸곤 했다. 카스텔이 리웨에게 혈증이 준비되었다고 알려주러 왔다. 그날 오통 씨의 어린 아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왔다. 리웨가 보기에는 절망적이라 그들은 그 아이에게 혈증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그 후에 리웨는 늙은 친구에게 최근의 통계를 알려주다가 그가 안락의자에 깊숙이 앉아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평소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신랄한 표정 때문에 얼굴에서 영원한 젊음이 느껴졌는데 갑자기 긴장이 풀리자 반쯤 열린 입술 사이로 침이 흐르면서 피로와 노쇠의 기미가 엿보였다. 리웨는 목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리웨는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그런 약한 모습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대개의 경우 긴장된 채 딱딱하게 메말라 있던 감성이 이따금 풀어지면서 그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곤 했다. 대비책이라고는 그 딱딱한 상태 속으로 피신해 자기 안에 형성되어 있던 매듭을 더욱 조이는 것뿐이었다. 그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게다가 그는 환상도 많지 않았고 또 여태까지 품고 있던 환상마저 피곤해서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더 이상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역할은 진단하는 것이었다. 그의 일은 발견하고 보고 기록하고 등록하고 그런 후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었다. 환자의 아내들이 그의 손목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는 살리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격리 명령을 내리기 위해 있었다. 그때 사람들의 얼굴에서 정오심을 읽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인정이 없군요 라고 말했다. 천만에 그는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 인정 때문에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죽는 광경을 매일 20시간씩 참아낼 수 있었다. 그 인정 때문에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인정밖에 남지 않았다. 그 정도의 인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는가? 그렇다. 그가 하루 종일 나눠준 것은 도움이 아니라 정보였다. 물론 그런 것을 인간의 직분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공포에 휩쓸려 죽어가는 군중 속에서 인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피곤한 것이 차라리 다행이었다. 만약 리웨에게 힘이 남아 있었다면 어디에나 퍼져 있는 죽음의 냄새 때문에 감상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잠을 4시간밖에 자지 못하면 감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때는 사태를 있는 그대로, 즉 정의의 눈으로, 끔찍하고 조롱하는 듯한 정의의 눈으로 보게 된다. 사형 선고를 받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었다. 패스트가 발생하기 전에 리웨는 구원자 같은 대접을 받았다. 알약 3개와 주사 한 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팔을 잡고 복도까지 그를 배웅해 주었다. 그것은 기분 좋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그는 군인들과 함께 다녔고 가족들이 문을 열게 만들려면 개머리판으로 두드려야 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리웨를 그리고 인류 전체를 자기들과 함께 죽음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을 것이다. 인간은 다른 인간들 없이 지낼 수 없고 리웨도 그 불행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이었으며 그들의 집에서 나올 때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던 동정심을 리웨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받아 마땅하다는 것은 진정코 거짓이 아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그 몇 주 동안 적어도 이런 생각들이 이별한 자라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의사 리웨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다. 그가 친구들의 얼굴에서 읽어낸 것도 바로 그런 생각들이었다. 재앙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차츰 탈진 상태에 빠져들었는데 탈진 상태가 초래하는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정서에 대한 무심함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는 어떤 태만함이었다.
당시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행동이나 힘에 부쳐 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위생규칙을 소홀히 하고 자기 몸에 실시해야 하는 수많은 소독규칙 중 몇 가지를 잃어버렸으며 때로는 전염 예방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폐렴형 패스트 환자 곁으로 달려가는 일도 있었다. 감염된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을 출발 직전에 알게 될 경우 몸에 소독약을 뿌리러 정해진 장소로 되돌아가는 일이 피곤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패스트와 투쟁하는 것이 사람들을 패스트에 가장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결국 그들은 운의 희망을 건 셈이었지만 운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도시에는 지친 것 같지도 않고 실망한 것 같지도 않으며 만족감을 고스란히 내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코타르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따로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서도 타로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주 타로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것은 타로가 자기와 관련된 시간을 잘 알기도 했고 또 그 조그만 연금 생활자를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기 때문이다. 타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점이기도 했지만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호의가 넘치고 친절했다. 저녁에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어도 이튿날이면 기운을 되찾곤 했다. 그 사람하고는 말이 통해요. 코타르가 랑베르에게 말했다. 그는 진짜 사내니까요. 언제나 이해심이 깊고요. 이런 이유로 이 시기에 타로가 수첩에 기록한 내용은 차츰 코타르라는 인물에 집중되었다. 타로는 코타르가 정한 대로 또는 자기가 해석한 바를 통해 코타르의 반응과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것을 코타르와 패스트의 관계라는 제목 아래 여러 페이지에 걸쳐 수첩에 제시하고 있는데 서술자로서 그것을 여기에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조그만 연금 생활자에 대한 타로의 전반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성장하는 인물이다. 어쨌든 외견상으로 볼 때 그는 기분도 좋고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이 진행되는 추세에 대해 불만이 없었고 가끔 타로 앞에서 다음과 같은 몇 마디 말로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표현했다. 물론 더 나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이 함께 연루되어 있죠. 타로는 이렇게 덧붙였다. 물론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확신컨대 자기가 패스트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큰 병에 걸렸거나 심각한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병이나 불안에서 면제된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 같다. 게다가 그 생각이 아주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병에 한꺼번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을 아세요? 가령 선생님이 중증의 암이나 심한 결핵같이 치유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다면 패스트나 장티푸스는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암 환자가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도 본 적이 없을 테니 말이에요. 사실이건 아니건 그런 생각을 하면 코타르는 기분이 좋아진다. 그가 원치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는 혼자서 죄수가 되느니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포위되어 있는 편을 더 좋아한다. 패스트와 함께하면 내사, 서류, 정보 카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예심, 임박한 체포 같은 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경찰도 없고 과거의 범죄도 새로운 범죄도 없고 죄인도 없다. 가장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사면을 기다리는 죄수들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죄수들 중에는 경찰도 포함되어 있다. 여전히 타로의 해석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코타르는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의 징후를 만족스럽고도 너그럽고 이해심 깊은 태도로 응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태도는 계속 떠들어봐 나는 그것을 당신들보다 먼저 겪었어 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지 않으려면 양심적으로 행동한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불쾌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더니 그런 조건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니 선생님은 괜찮아요. 제가 장담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함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패스트를 더 떠맡기는 거예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라고 했다. 사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현재의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여기는지 잘 알고 있다. 길을 지나가면서 한때 자신이 보였던 반응들을 어찌 그가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시도,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줄 때 베푸는 친절, 다른 경우의 사람들이 그에게 드러냈던 불쾌한 기분, 고급 식당에 몰려가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즐거움, 매일같이 영화관 앞에 줄을 서고 온갖 공연장에서 댄스에 이르기까지 반운을 이루며 공공장소라면 그 어디라도 성남파도처럼 퍼져나가는 무질서한 인파, 몸이 닿으면 뒤로 물러나면서도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팔꿈치를 팔꿈치에게로, 이성을 이성에게로 다가가게 하는 인간의 온기에 대한 열망. 코타르는 이 모든 것을 그들보다 먼저 경험했던 것이다. 그건 분명했다. 그러나 여자를 경험하는 것만은 예외였는데 하긴 코타르처럼 생겼어야. 그리고 그 생각에 그는 매춘부를 찾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다가도 나쁜 취미를 붙여 나중에 피해를 볼까봐 포기하고 말았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그에게는 패스트가 도움이 된 셈이었다. 패스트는 고독하지만 고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공범으로 삼는다. 그런 사람은 공범이 분명하며 그것도 그렇게 된 것을 즐거워하는 공범이기 때문이다. 그는 눈에 띄는 모든 것, 즉 여러 가지 미신, 까닭없는 두려움, 신경과민이다 싶을 정도의 불안감, 패스트에 관한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상한 버릇, 그 병이 두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안 뒤부터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창백해지고 불안해지는 심정, 그리고 잠시 잊은 것을 무시한다고 여기고 바지 단추 하나만 잃어버려도 상심하고 초조하고 예민한, 요컨대 불완전한 감수성, 이 모든 것이 공범인 것이다. 타로가 저녁에 코타로와 함께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황혼 무렵이나 밤중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무스름한 군중 속에 섞인 채 이따금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밝아졌다가 도로 어두워지는 무리에 휩쓸려 차가운 패스트를 물리쳐줄 뜨거운 쾌락을 찾아 나아가는 인간들의 행렬을 따라가게 되었는가를 수첩에 밝혀놓았다. 코타르가 수개월 전 공공장소에서 찾던 것, 그가 꿈꿔왔지만 만족스럽게 누릴 수 없었던 사치와 여유로운 생활, 즉 절제할 수 없는 향락을 이제는 시민 전체가 추구하고 있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그때만큼 사람들이 돈을 낭비한 적이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활 필수품이 부족한데도 여분으로 남겨뒀던 모든 것을 그때만큼 남김없이 탕진한 적도 없었다. 한가해지자 유의를 즐기는 사람들이 배로 늘었지만 그들이 누리는 한가한 시간은 실업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타로와 코타르는 가끔 한상의 남녀를 꽤 오랫동안 따라가 보았다. 전에는 관계를 감추려고 애쓰던 그들이 이제는 굉장한 열정에 사로잡혀 조금 부주의해졌는지 주위의 군중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꼭 껴안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코타르는 감동한 듯 젊으니까 좋군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집단적인 열기와 그들 주위에서 뿌려지는 많은 팁, 눈앞에서 전개되는 연애를 보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타루가 보기에 코타르의 태도에 악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난 그런 것을 그들보다 먼저 겪었어 라고 말할 때 그의 태도에는 승리감보다는 불행이 더 드러나 보였다. 타루는 이렇게 적어 놓았다. 그는 하늘과 도시의 벽 사이에 갇힌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들에게 그것이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다고 기꺼이 설명해주고 싶었으리라. 저들이 하는 말 들리시죠? 그가 나에게 강조해서 말했다. 패스트가 끝나면 이걸 해야지, 패스트가 끝나면 저걸 해야지 하는 소리 말이에요. 그들은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고 삶을 망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유리한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체포하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체포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반면에 패스트는 내 생각을 말해볼까요? 저 사람들은 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의 말에는 근거가 있다고 타루는 덧붙였다. 그는 오랑 시민의 모순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기들을 친절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함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 따뜻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멀어지고 있다. 이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웃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패스트를 옮길 수 있고 방심한 틈을 타 감염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코타르처럼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하면서도 그 사람이 밀고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온 사람들은 그 감정을 이해한다. 패스트가 곧 자기 어깨를 낚아챌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심정에 우리가 아직은 무수하다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패스트가 자기를 낚아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코타르는 공포 속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느꼈기 때문에 그는 불확실함에서 비롯된 잔인한 맛을 그들과 완전히 똑같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결국 패스트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 않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유와 생명이 파괴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그 공포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는 생각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으로써 그는 공포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보다 공포를 더 쉽게 견디는 것 같다. 그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를 이해하기가 다른 사람의 경우보다 더 어려운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 더 노력할 가치가 있다. 타루의 수기는 코타르뿐 아니라 패스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동시에 발견되던 특이한 정신상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에피소드로 끝맺고 있다. 이 에피소드는 당시의 어려웠던 분위기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데 서술자가 이 에피소드를 중요시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들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를 상연하는 시립 오페라 극장에 갔다. 코타르가 타루를 초대한 것이다. 한 극단이 패스트가 시작되던 그해 봄에 이 도시로 공연을 왔다가 패스트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오페라 극장과 협약을 맺고 매주 한 번씩 그 공연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몇 달 전부터 시립극장에서는 금요일마다 오르페우스의 감미로운 탄식과 에우리디케가 헛되이 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공연은 계속 인기를 누렸고 매번 대성공을 거두었다. 코타르와 타루는 제일 비싼 좌석에 앉아 최고로 세련되게 차려입은 시민들로 초만원을 이룬 아래층 일반석을 내려보았다. 막 도착한 사람들은 입장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역력했다. 무대 전면을 비추는 눈부신 조명 아래 악사들이 악기를 조용히 조율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줄에서 저 줄로 옮겨가며 우아하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자세히 보였다. 나지막한 소음이 들리는 가운데 점잖게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은 몇 시간 전 도시의 컴컴한 거리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침착함을 회복하고 있었다. 정장 차림이 패스트를 쫓아버린 것이다. 일막이 상연되는 동안 오르페우스는 자신의 처지를 능수능란하게 한탄했고 튜닉 차림의 여자들도 오르페우스의 불행을 멋들어지게 설명했다. 사랑은 아리에타 형식으로 노래되었다. 청중은 정중하지만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막에서 오르페우스가 노래하면서 지옥의 주인을 눈물로 감동시키기 위해 악보에도 없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 지나치다 싶을 만큼 비장한 어조로 호소한 것을 눈치챈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의 발작적인 몸짓은 가장 신중한 사람들에게도 가수의 연기를 더욱 빛나게 하는 세련된 효과로 보였다. 널리 알려진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중창 관로 속에 에우리디케가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떠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이중창이 산막에 등장하면서 놀라움 때문에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청중의 동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더 정확히 말해 아래층 일반석에서 올라오는 웅성대는 소리가 자신이 느끼는 것을 확인해 주기라도 한 듯 가수는 고대 의상을 입은 채 손과 발을 벌리고 그로데스크한 몸짓을 하며 무대 앞쪽으로 걸어 나오더니 목가적인 무대장치 한복판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무대 장치는 처음부터 당시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관객들은 그때 처음으로 목가적인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지를 끔찍할 정도로 깨달았다. 그와 동시에 오케스트라 연주가 멈추고 일반석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처음에는 조용히, 마치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듯이 혹은 문상을 마치고 빈소에서 나오듯이 여자들은 치마를 여미고 고개를 숙인 채, 남자들은 동반한 여자들의 팔꿈치를 잡고 보조 의자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극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점차 동작이 급해지고 수군거림이 고함으로 변하더니 관객들이 출구로 몰려 서두르다가 마침내 고함을 지르며 서로 밀치댔다. 코타로와 타로는 그 광경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광경은 당시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무대 위에는 광대의 모습으로 분장한 채 쓰러진 페스트가 있고, 관람석에는 버려진 부채며 붉은 의자 위에 늘어선 레이스 달린 숄 같은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치가 있었다. 2. 9월 초순 동안 랑베르는 리웨 곁에서 열심히 일했다. 남자 고등학교 앞에서 곤잘레스와 두 청년을 만나기로 한 날만 휴가를 청했다. 그날 정오에 곤잘레스와 신문기자는 키 작은 두 청년이 웃으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난번에는 운이 나빴지만 그런 일점은 당연히 예상했던 바라고 말했다. 어쨌든 이번 주는 그들이 경비를 쓸 차례가 아니었다. 다음 주까지 참고 기다려야 했다. 그때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이었다. 랑베르는 그게 적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만날 날짜를 다음 월요일로 하자고 곤잘레스가 제안했다. 이번에는 랑베르를 아예 마르셀과 루이의 집에 가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자네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지. 혹시 내가 안 오거든 자네가 저애들 집으로 바로 가게 어디 사는지 가르쳐 줄 테니 말이야. 그때 마르셀인지 루이인지가 지금 바로 랑베르를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랑베르가 까다롭지만 않으면 네 사람이 먹을 양식은 있고 그렇게 하면 그도 다 알게 될 거라고 했다. 곤잘레스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항구 쪽으로 내려갔다. 마르셀과 루이는 마린 구역 맨 끝에 해안도로 쪽으로 난 시의 출입문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 스페인식으로 지은 조그만 집이었는데 벽이 두껍고 창에는 페인트 칠을 한 나무 덧문이 달려 있었으며 방은 어두침침하고 아무런 장식이 없었다. 청년들의 어머니가 쌀밥을 지어주었다. 늙은 스페인 여자였는데 웃는 얼굴에 주름이 많았다. 시내에서는 쌀이 떨어진 지 오래여서 곤잘레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짓자 시 출입문에서 적당히 마련해요 라고 마르셀이 말했다. 랑베르는 먹고 마셨고 곤잘레스는 그가 진짜 친구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문기자는 앞으로 보내야 할 일주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보초의 수를 줄이기 위해 보름 만에 교대하게 되어 실제로는 2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그 보름 동안 랑베르는 몸을 아끼지 않고 쉴 틈 없이 어떻게 보면 두 눈을 감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 깊은 잠에 빠졌다. 한가로이 지내다가 갑자기 힘든 일을 하다 보니 그는 꿈도 거의 없고 기력도 다 소진한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곧 있을 탈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리웨에게 전날 밤 처음으로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고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특기할 만한 사실이었다. 그가 바에서 나왔을 때 사타구니가 갑자기 부어오르고 팔을 움직이면 겨드랑이 근처가 뻑뻑한 느낌이 들었다. 페스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시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리웨가 말했을 때 그도 인정한 바지만 분별 있는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바다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하늘은 좀 더 잘 보이는 조그만 광장에서 그는 시의 벽 너머로 아내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불렀다. 집에 돌아와 몸에 아무런 감염 증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렇게 행동한 것을 아주 잘 이해한다면서 리웨가 덧붙였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통씨가 당신에 관해 이야기를 하더군요. 랑베르가 가리는데 리웨가 갑자기 덧붙여 말했다. 당신을 아느냐고 묻더니 그럼 밀거래꾼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충고 좀 해주세요. 요 주위 인물로 관심받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서둘러야 한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리웨의 손을 잡으며 랑베르가 말했다. 문득에서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렸다. 패스트가 발생한 이후 리웨가 그의 미소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내가 떠나려는 걸 왜 막지 않으세요? 막을 수도 있잖아요. 리웨는 의뢰 그러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것은 랑베르 자신의 문제이고 랑베르는 행복을 선택한 것이며 자신은 그에게 반대할 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느끼기에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서 왜 서두르라고 하세요? 이번에는 리웨가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나 역시 행복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날 함께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 랑베르는 마침내 그 조그만 스페인식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랑베르를 위해 거실에 침대를 하나 들여놓았다. 젊은이들이 식사를 하러 오는 일도 없었고 또 되도록 밖에 나가지 말라는 부탁도 있고 해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혼자 지내거나 그들의 늙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며 보냈다. 그 여인은 몸이 야위었고 활동적이었으며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갈색 얼굴에 주름이 많고 머리칼은 무척 깨끗한 흰색이었다. 랑베르를 바라볼 때면 두 눈에 미소를 가득 담고 말없이 웃곤 했다. 한 번은 그녀가 랑베르에게 부인에게 패스트를 옮길지도 모르는데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반면 도시에 이대로 남아있으면 영원히 헤어질 위험이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분은 상냥한 모양이죠. 노파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상냥하죠. 예뻐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시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랑베르는 생각해 보았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단지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하느님을 믿지 않으시나요? 노파는 매일 아침 미사에 나가고 있었다. 랑베르가 믿지 않는다고 고백했더니 노파는 또 그래서 그러시는군요 하라고 말했다. 부인을 만나야 해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뭐가 남겠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 장식 없이 회만 바른 벽을 따라 빙빙 돌면서 못에 걸린 부채들을 만져보거나 식탁보 끝에 달린 양모로 된 둥근 수를 세어보곤 했다. 저녁 때가 되면 젊은이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할 뿐 별 말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에 마르셀은 기타를 치곤 했고 그들은 함께 아니스 술을 마셨다. 랑베르는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요일에 마르셀이 들어오면서 말했다. 내일 밤 자정이야.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들과 함께 근무하던 2명 중 1명이 패스트에 걸렸고 그 사람과 한 방을 쓰던 사람도 격리되었기 때문에 2, 3일은 마르셀과 루이만 남게 될 거고 밤사이에 세부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조율되면 그 다음 날에는 가능하리라는 것이었다. 랑베르는 고맙다고 말했다. 기분이 어떠세요? 노파가 물었다. 좋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튿날 하늘은 짓누르는 듯 했고 습기가 높아서 숨막힐 듯 무더웠다. 패스트 관련 소식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스페인 노파는 여전히 태연했다. 이 세상엔 죄악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요. 마르셀과 루이처럼 랑베르도 우통을 벗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해봐도 어깨와 가슴으로 땀이 흘러내렸다. 그 창을 닫고 어두침침한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상반신이 갈색으로 보이고 번들거렸다. 랑베르는 말없이 방 안을 빙빙 돌았다. 오후 4시에 그가 갑자기 옷을 입고 외출하겠다고 말했다. 조심해. 오늘 밤 자정이야. 준비는 다 돼 있어. 마르셀이 말했다. 랑베르는 의사 리웨의 집으로 갔다. 리웨의 어머니가 높은 지대의 병원에 가면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줬다. 군중이 전과 마찬가지로 초소 앞에서 서성대고 있었다. 저리 가요. 눈이 튀어나온 하사가 소리쳤다. 사람들은 움직이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었다. 기다려봤자 소용없다니까요. 하사의 우도새도 땀이 배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살인적인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랑베르가 통행증을 제시하자 하사가 타루의 사무실을 가리켰다. 사무실 문은 마당 쪽을 향하고 있었다. 파넬로 신부와 마주쳤는데 신부는 사무실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약품 냄새와 축축한 시트 냄새가 나는 작고 더러운 하얀 방에서 타루가 검은색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셔츠 소매를 긁어올린 채 팔의 안쪽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아직 안 떠났어요? 그가 물었다. 네, 리웨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명절에 있어요. 하지만 리웨에게 가지 않고 해결되면 더 좋겠네요. 왜요? 과로하고 있어서 최대한 수고를 줄이고요. 랑베르는 타루를 바라보았다. 타루는 야위에 있었다. 피로 때문에 두 눈이 흐릿하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튼튼한 두 어깨를 동그랗게 움츠리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나더니 흰 마스크를 쓴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타루의 책상 위에 카드 뭉치 하나를 내려놓고는 마스크 때문에 숨이 막힌 목소리로 6입니다 라고만 말하고 나갔다. 타루가 신문기사를 보더니 카드를 부채 모양으로 펴서 보여주었다. 어때요? 카드 근사하죠? 그런데 사망자 카드예요. 밤 사이에 생긴 사망자들이죠.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그가 카드를 다시 정리했다. 이제는 사망자 수를 세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타루가 한 손으로 탁자를 짚고 일어섰다. 곧 끝나죠? 오늘 밤 자정이에요. 타루가 자기도 기쁘다며 랑베르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했다.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타루가 어깨를 으쓱했다. 내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솔직해져요. 거짓말 하는 건 너무 피곤하거든요. 타루, 신문기자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분은 나보다 더 인간적이죠. 갑시다.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랑베르가 어렵사리 말을 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타루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밝은 초록색으로 칠을 해서 그런지 벽에 마치 수족관 같은 빛이 떠도는 작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이중 유리문에 이상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비쳤다. 그 유리문 바로 앞에서 타루는 랑베르에게 벽장으로 도배해 놓은 듯한 좁은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그리고 벽장을 열고 살균 소독기에서 흡수성 가제 마스크 2개를 꺼내더니 랑베르에게 하나를 주면서 쓰라고 했다. 신문기자는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타루는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준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넓은 방이었는데 계절에 상관없이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벽 위쪽에서 환풍기가 윙윙거렸고 두 줄로 놓인 회색 침대들 위에서 곡선 형태로 된 환풍기 날개가 찌는 듯 빽빽한 공기를 휘젓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둔하거나 날카로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조로운 하소연처럼 들렸다. 창살을 떼놓은 높은 유리벽을 통해 따가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였다. 숨막히는 더위 때문에 랑베르는 그 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리웨는 신음소리를 내는 어떤 사람 위로 허리를 굽히고 있어서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의사는 환자의 사타구니를 절개하고 있었고 두 간호사가 침대 양쪽에서 환자를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었다. 리웨는 몸을 일으키며 조수가 내민 쟁반 위에 수술 도구를 내려놓고 잠시 잠자코 서서 환자를 바라보았다.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있었다. 새로운 일이 있나요? 타루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물었다. 파놀루가 예방격리소에서 랑베르를 대신하기로 했는데 벌써 일을 많이 했어요. 랑베르가 빠진 제3금력반은 재편성만 하면 되고요. 리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다. 카스텔이 첫 제품을 완성했어요. 시험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거 잘 됐네요. 리웨가 말했다. 그리고 여기 랑베르가 와 있어요. 리웨가 돌아보았다. 그는 마스크 너머로 신문기자를 보고는 눈을 찌푸렸다. 왜 여기 있어요? 그가 물었다. 다른 곳에 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타루가 오늘 밤 자정이라고 말하자 랑베르가 덧붙였다. 원칙적으로는요. 말을 할 때마다 가제 마스크가 불룩해지면서 입에 닿은 부분이 축축해졌다. 마치 동상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무언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랑베르가 말했다. 별일 없으면 같이 나가죠. 타루의 사무실에서 기다리세요. 잠시 후 랑베르와 리웨는 리웨의 자동차 뒷좌석에 앉았다.
타루가 운전을 했다. 시동을 걸면서 타루가 말했다. 휘발유가 없어요. 내일부터는 걸어 다녀야겠어요. 선생님, 랑베르가 말을 꺼냈다.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남고 싶습니다. 타루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 리웨는 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럼 부인은요? 그가 나지막은 목소리로 물었다. 랑베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자기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떠난다면 수치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 남겨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거북해지리라는 것이었다. 리웨가 몸을 일으키며 확고한 목소리로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행복을 택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혼자서만 행복한 것은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랑베르가 말했다.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더니 타루는 그들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만약 랑베르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함께 나눌 생각이라면 행복을 위한 시간은 더 이상 얻지 못할 거라고 지적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게 아닙니다. 랑베르가 말했다. 나는 이 도시에서 이방인이니까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내 경험에 비추어 원하든 원치 않든 나도 이곳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랑베르는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았다. 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 병원에서 뭘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했고 그래서 행복도 단념하셨잖아요. 타루와 리웨도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리웨의 집이 가까워질 때까지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랑베르가 더욱 힘주어 아까한 질문을 되풀이했다. 리웨만이 그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미안해요, 랑베르. 그가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하면 우리와 함께 남아있어요. 자동차가 급 커브를 도는 바람에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앞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돌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나 역시 이유도 모른 채 사랑하는 것을 돌보지 않고 있죠. 그는 쿠션에 다시 몸을 기대었다. 기정사실이 어쩔 수 없죠. 그는 지친 듯 말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결론을 끌어내 봅시다. 무슨 결론을요? 랑베르가 물었다. 아, 리웨가 말했다. 병도 고치고 그것도 알아내고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가능한 한 치료부터 빨리 합시다. 그게 가장 급한 일이에요. 자정에 타루와 리웨가 조사해야 할 구역의 약도를 랑베르에게 그려주었다. 타루가 손목시계를 보았다. 고개를 돌리다가 그의 시선이 랑베르의 시선과 마주쳤다. 알려주긴 했나요? 신문기자가 시선을 돌렸다. 메모를 적어 보냈어요. 그가 힘주어 말했다. 두 분을 뵈러 오기 전에요.